그 아이,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도 아닌데 어찌 그리 등에 붙이고 다니느냐. 장터 어귀에서 점례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복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복녀의 등에는 낯선 아이 하나가 콩자루처럼 축 늘어져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씨처럼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낳은 어미만 어미라면 길 잃은 아이는 누구 등에 업혀 집으로 갑니까? 그 말에 점례의 입술이 딱 굳었습니다. 장터의 수군거림도 잠시 멈췄습니다. 가난한 과부 하나가 부잣집 며느리의 서슬을 억새 꺾듯 꺾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날마다 남의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며 온 고을의 의심을 산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아이를 탐낸다고 했으나 정작 그 등에는 말 못할 피눈물이 얹혀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업고 다니던 복녀는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만나서 눌러주신다면 여러분 댁에도 이른 인연을 다시 만나는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어디서 오십시오.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만나서 남겨주시면 반갑습니다.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오래된 어서 진실, 오십시오. 지금 만나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후기 남쪽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선 작은 고을에 닷새마다 큰 장이 섰습니다. 장날이면 새벽부터 나무장수, 무명장수, 생선장수, 약초 캐는 노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굴뚝 연기만 조용하던 고을도 그날만큼은 가마솥 물처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장터 한쪽에 늘 혼자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녀, 나이는 30을 가 넘겼으나 얼굴빛은 40 고개를 넘은 사람처럼 발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장마철 강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고, 품에 있던 외아들 순동이는 7해 전 바로 이 장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복녀가 처음부터 이상한 소문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그녀는 품삯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남의 집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낮이면 밭고랑에 엎드려 김을 맸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손끝은 야무졌고 받은 삭시 콩 한 줌이어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은 뒤부터 복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장날만 되면 일을 놓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팔 것도 살 것도 없으면서 새벽부터 해걸음까지 시장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떡집 앞, 주막 뒤, 나무전 옆, 폭우로 빠지는 샛길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아이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는 정도였습니다. 떡집 앞에서 울던 아이를 업고 주막까지 찾아가 주고, 나무전 곁에서 헤매던 아이를 손잡아 아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장꾼들은 그때만 해도 복녀를 두고 불쌍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복녀가 너무 자주 남의 아이를 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젖먹이를 안고 다녔고, 어떤 날에는 3살배기 사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떤 장날에는 해가 질 때까지 아이를 업고 장터를 돌다가 관아 문 앞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여름날 풀씨보다 가볍습니다. 한 사람이 던진 말은 바람을 타고 골목마다 퍼졌습니다. 복녀가 죽은 자식 생각에 정신이 흐려졌다느니, 아이를 보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붙잡는다느니, 더 심한 사람은 아이를 빼돌려 먼 고을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젖까지 차올라도 삼켰습니다.
삼킨 말들이 가슴 안에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지만 그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손목, 발목, 옷고름, 귀 뒤 작은 점 같은 것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복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순동이가 사라진 날도 장날이었습니다. 그날 복녀는 남편 제사상에 올릴 조기 한 마리를 사려고 새벽부터 장터에 나왔습니다. 순동이는 3살이었고 보리떡 냄새를 맡고 자꾸만 손을 뻗었습니다. 복녀는 떡 한 조각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패였고 오른쪽 발목에는 돌잔치 때 묶어준 붉은 실끈이 있었습니다. 그 실끈 끝에는 복녀가 밤새 바느질에 붙인 작은 조개 껍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복녀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무명 보따리가 터지고 보리쌀이 흘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복녀가 허둥지둥 쌀알을 줍는 사이 순동이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참새가 처마 밑으로 날아가듯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장터가 무너져라 순동이를 불렀습니다. 떡집, 주막, 나무전, 생선 좌판, 관아 앞까지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곧 찾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애가 혼자 집으로 갔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장터가 비어도 순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관아 문턱에 엎드렸습니다. 아이를 찾아달라며 이마가 터지도록 절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아이 하나를 찾기에는 세상이 너무 넓었고 가난한 과부의 울음은 너무 작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장꾼들에게 물어보겠다 했지만 며칠 뒤 돌아온 말은 희미한 소문뿐이었습니다. 장터를 떠도는 수상한 장돌뱅이 무리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흉년 든 고을에서 아이를 데려다 먼 지방 부잣집 머슴살이로 보낸다는 말도 있었고 울음 많은 아이는 포구를 거쳐 배에 태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그 소문이 칠덩굴처럼 가슴을 감아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복녀는 달라졌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치마폭은 늘 먼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 복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복녀는 장날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외웠습니다. 같은 장돌뱅이가 어느 좌판에 서는지, 누가 아이들에게 엿을 자주 내미는지, 누가 해질 무렵 빈 지게를 메고도 무겁게 걷는지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굴줄인 솔개처럼 장터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중 복녀가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서방이라 불리는 장돌뱅이였습니다. 황서방은 늘 웃었습니다. 이가 하얗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아이들에게는 엿 조각을 잘 나눠 주었습니다. 장꾼들은 그를 인심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복녀는 그의 웃음이 마른 우물 밑처럼 깊고 싸늘하다고 느꼈습니다. 순동이가 사라진 날, 복녀는 희미하게나마 황서방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노란 보따리를 맨 남자가 지나갔고 그 곁에서 아이 울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 지나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장면은 바위에 새긴 금처럼 선명해졌습니다. 복녀가 남의 아이를 업고 다닌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미가 찾으러 오기 전까지 그 아이를 등에 붙이고 장터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노리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또 혹시 수상한 자가 아이를 살피러 다가오면 복녀는 그 얼굴과 말투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속내보다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등은 도두개 등으로 보였고 아이 울음을 달래는 손은 빼앗으려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복녀는 소문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친 과부라는 말이 퍼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곁에 다가가도 장꾼들이 그러려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해 가을 장터에는 점례라는 젊은 며느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점례는 고을에서 제법 사는 박첨지 댁 며느리였습니다. 비단은 아니어도 늘 깨끗한 무명치마를 입었고 품에는 돌 지난 아들 동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동이는 살결이 희고 눈이 둥글어 보는 사람마다 복스럽다 했습니다. 복녀는 동이를 볼 때마다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의 왼쪽 볼에도 웃을 때마다 희미한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물론 순동이와 같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자식과 꽃 같은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녀의 눈시울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점례는 그런 복녀가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복녀가 동이에게 떨어진 버선 한 짝을 주워주자 점례는 아이를 획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 손대지 마시오.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는지 못 들었소. 복녀는 버선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버선이 젖으면 아이 발끝이 차갑습니다. 내 아이 발끝은 내가 챙기오. 점례의 말은 낫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녀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도 장터에서 동이가 울면 복녀의 귀는 먼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 울음은 복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 고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례가 콩값을 치르려고 낮은 좌판 앞에 동이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점례의 치마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금 수레가 지나가며 사람들이 우르르 밀렸고 점례는 값을 치르던 손을 놓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동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버선 한 짝만 진을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점례의 비명은 장터 지붕을 때리는 우박처럼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떡집 뒤, 나무전 골목, 주막 마당을 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복녀가 조금 전 아이를 업고 우물가 쪽으로 갔소. 그 한마디에 모든 눈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복녀는 정말로 아이 하나를 업고 장터 끝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등 뒤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복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달려와 복녀의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이 내놓으시오. 복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동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끓는 소처럼 넘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녀의 팔을 잡았고 누군가 관하로 끌고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복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에 업은 아이가 놀라 울자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복녀는 아이를 업은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점례는 흙먼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장꾼들은 멀찍이 둘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복녀의 앞에는 엄한 얼굴의 김현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복녀야, 내 등에 업힌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복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참은 말들이 서리 맞은 갈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히려면 먼저 지난 몇 해 사이 이 장터에서 아이를 잃은 어미들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복녀의 말은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7해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장터의 어두운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붉은 빛이 기와 끝에 걸렸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점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김현감은 복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업고 다니는 과부, 아이를 보면 정신을 놓는 여인, 어미 잃은 새끼를 제 품에 가두려는 사람. 하지만 지금 복녀의 눈빛은 흐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품은 듯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현감이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지난 몇 해 사이 장터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집들을 찾아 부르라. 가까운 집부터 데려오고 멀리 사는 이는 날 밟는 대로 오게 하라. 아전들이 흩어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내 아이가 지금 없습니다. 저 여인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자들이 늘 해질 무렵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점례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녀의 말에는 오래된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번 타고 식은 아궁이처럼 겉은 차가워도 속에는 아직 붉은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복녀의 등에 업힌 아이는 동이가 아니었습니다. 3살쯤 된 계집아이였고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숨결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아이의 입가에 물을 적신 천을 대주었습니다. 아이의 치마고름에는 누런 삼배 조각이 묶여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 묵은 푸른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느냐? 주막 뒤 헛간에서 찾았습니다. 어찌 내가 그곳을 뒤졌느냐? 오늘 황서방의 짐꾼이 그쪽으로 2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이가 사라지기 전 황서방이 아이에게 엿을 내밀었습니다. 황서방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몇몇 장꾼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음 좋은 장돌뱅이, 엿을 잘 나눠주는 사람, 새벽마다 장터에 먼저 들어와 해질 무렵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 그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복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점례 대가아이가 사라진 뒤 저는 황서방의 짐꾼이 주막 뒤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헛간 안에 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약초 냄새가 났고 손목에 묶인 실끈은 제가 오래전 본 물건이었습니다. 점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어디 있소? 복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일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찾아놓고 정작 동이는 못 찾았다는 말이냐며 누군가는 복녀를 꾸짖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지금은 변명보다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얼마 뒤 아전들이 여인 둘과 늙은 남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몇 해 전 장터에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잃은 뒤 말문이 막혔고
한 노인은 손자의 이름만 부르다가 허리가 굽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이는 덕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덕순은 잠든 계집아이의 손목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푸른 실끈을 본 것입니다. 실 끝에는 작은 매듭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내가 묶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3살 되던 날, 오래 살라며 3번 묶어준 것입니다. 덕순이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손이 떨려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떠 흐릿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덕순은 무너졌습니다. 오래 말라있던 눈물이 장맛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녀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눈빛에 당혹스러움이 섞였습니다. 복녀가 업고 있던 아이는 훔친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주막 뒤 헛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아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 복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7해 동안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일은 얼어붙은 논바닥을 맨손으로 파는 것 같았습니다. 삿도 제 아이 순동이도 장날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황서방이 장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장날마다 장터를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아이를 잃은 어미가 여럿이라는 것을요. 복녀는 품속에서 낡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끊어진 옷고름, 작은 버선짝, 나무팽이, 색 바랜 실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찾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었지만 어미들에게는 목숨보다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해질 무렵 사라졌습니다. 먼저 여시나 곶감을 내밀어 가까이 오게 합니다. 어미가 값을 치르거나 짐을 묶는 사이 아이를 골목으로 데려갑니다. 울면 약초 냄새 나는 천을 코에 대고 재웁니다. 그런 뒤 주막 뒤 헛간이나 빈 수레 밑에 숨깁니다. 장이 파하고 길이 어두워지면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자기 아이를 품 안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장터의 웃음과 흥정 뒤에 그런 어둠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진작 고하지 않았느냐.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부의 말은 바람보다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황서방을 의심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제 정신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흐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이 곁에 붙어 있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관아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친 과부라는 소문은 복녀에게 씌워진 굴레였지만 동시에 아이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뒤집어 쓰고 아이들 사이를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례는 그제야 복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먼지 묻은 저고리, 헝클어진 머리, 갈라진 입술. 지금껏 수상하다고만 여겼던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긴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점례의 분노는 모래성처럼 조금씩 무너졌지만 동의를 잃은 두려움은 여전히 목을 죄었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에서 보초를 서던 사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삿도 황서방이 장터 뒤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빈 짐수레라 하였으나 수레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는 자가 있습니다.
점례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복녀의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움직였고 현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녀야, 내가 길을 아느냐? 압니다. 황서방은 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레방앗간 뒤 여울목을 지나 억새밭 샛길로 돌아 포구 쪽으로 빠질 것입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날부터 그녀는 그 길들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달빛 없는 밤에도 어느 돌이 발에 걸리는지, 어느 갈대밭이 허리까지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횃불을 들라. 장정들도 따라오라. 아이가 살아있다면 오늘 밤 반드시 찾는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점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처럼 보던 여인의 소매였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시오. 복녀는 점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부잣집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아이 잃은 어미의 손이었습니다. 복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제 등뼈가 부러져도 업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녀는 횃불 사이로 앞장섰습니다. 장터 뒤 샛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억새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아이들이 낮게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밤 복녀는 자기 아이를 잃은 길을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새밭 샛길은 낮에도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사람 키만 한 억새가 양쪽으로 빽빽했고 그 사이로 난 길은 뱀처럼 구불구불했습니다. 밤이 되자 길은 더 좁아 보였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억새 그림자가 사람 얼굴 위로 검은 손가락처럼 스쳐갔습니다. 복녀는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포졸들이 뒤따랐고 점례는 아전 하나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부잣집 며느리가 이런 밤길을 걸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는 비단신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도 아이 이름 하나만 붙들고 걸었습니다. 멀리 물레방앗간 쪽에서 수레바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죽자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물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점례가 입을 막고 앞으로 뛰려 하자 복녀가 붙잡았습니다. 지금 뛰면 아이 입을 막을 것입니다. 점례는 눈을 부릅떴지만 복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그 손에는 장터를 떠돈 세월이 굳은 살로 박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포졸 하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레는 여울목 앞에서 반드시 멈춥니다. 바퀴가 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을 치기 전에 뒤를 막아야 합니다. 현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양쪽으로 흩어졌습니다. 복녀는 점례를 억새 뒤에 숨기고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잃은 아이를 찾아 헤맨 7해가 그녀를 밤길의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울목 앞에는 황서방의 수레가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빈 짐수레였습니다. 멍석 몇 장과 항아리 2개가 실려 있었고 황서방은 허리를 굽혀 바퀴에 낀 돌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억새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수레 밑에서 작은 발이 보였습니다. 삼배천에 쌓인 아이 발이었습니다. 그 발에 신긴 버선 한 짝은 점례가 낮에 잃어버린 바로 그 버선과 짝이 맞았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방망이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순동이를 잃던 날 울부짖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황서방이 낮게 말했습니다. 해가 진 뒤 움직이라 했거늘 관아가 시끄럽다. 오늘은 포구까지 못 간다. 저 위 폐가에 숨기고 새벽에 넘긴다. 낯선 사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일이 커졌소. 하나가 아니다. 헛간에 둔 아이 하나를 놓쳤다. 그 과부가 찾아낸 듯하다. 복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황서방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면서도 사실은 그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레 밑에서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황서방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억새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손 거두시오. 황서방이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횃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복녀의 얼굴은 달빛에 젖은 돌부처처럼 창백했습니다. 아이고, 복녀 아니오. 이 밤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칼끝처럼 흔들렸습니다. 복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아이도 그 수레 밑에 있었소. 황서방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려. 또 죽은 자식 생각에 헛것을 보나보. 죽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든 자식입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억새밭을 가르는 바람처럼 낮고 질겼습니다. 황서방이 낯선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복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억새 양쪽에서 포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고 샛길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황서방이 달아나려 했지만 여울목 뒤편을 막고 있던 장정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낯선 사내 둘도 곧 포박되었습니다. 점례는 수레 밑으로 기어들듯 달려갔습니다. 삼배천을 걷자 동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 깊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물 밑에서 물이 차오르듯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동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래전 순동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남의 아이를 구한 기쁨 뒤에는 늘 제 아이를 놓친 밤이 따라 붙었습니다. 황서방은 포박된 채로도 변명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저 사내들이 제 멋대로 한 일이오. 나는 수레만 빌려주었을 뿐이오. 복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보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황서방의 얼굴이 급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내 장사 미천이오. 함부로 뒤지지 마시오.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풀어보아라. 포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옷고름, 작은 신, 헝겊 인형, 나무 구슬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복녀의 손이 한 물건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붉은 실끈이었습니다. 끝에는 작디작은 조개 껍질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복녀의 숨이 끊어질 듯 멎었습니다. 순동이의 발목에 묶어 주었던 바로 그 실끈이었습니다. 7해 동안 꿈속에서만 만지던 물건이 황서방의 보따리 속에서 나왔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의 조개 껍질은 작은데 그 무게는 산 하나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 아이의 것이냐? 복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서방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장터에서 주운 것이요. 아이들이 흘린 물건을 장사꾼이 주울 수도 있지 않소. 복녀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실끈 안쪽에 흰 실로 작은 매듭 하나를 숨겨 두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물길에서 무사히 돌아오라는 뜻으로 묶어주던 매듭입니다. 세상에 그 매듭을 아는 사람은 나와 죽은 남편뿐입니다. 아전이 실끈 안쪽을 살피자 정말로 작은 매듭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서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속이던 그 부드러운 웃음은 마른 껍질처럼 벗겨졌습니다. 포졸들이 황서방의 수레를 더 뒤지자 기름 먹인 종이 몇 장도 나왔습니다. 장부라 하기에는 허술했지만 장사꾼들이 외상값을 적듯 아이들의 특징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흉터, 보조개, 발목근, 넘겨줄 고을 이름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7해 전 장날 옆에는 작은 표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 굵은 끈, 왼쪽 볼 보조개. 복녀는 그 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내 순동이는 어디로 갔소? 황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녀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지난 세월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물음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소? 살아는 있었소. 황서방은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점내는 동이를 품에 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되찾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녀는 자기 아이를 다시 잃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종이에 적힌 곳마다 사람을 보내고 함께 얽힌 자들을 모두 잡아들인다. 포졸들이 황서방과 사내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울목에는 수레와 흩어진 물건들만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억새밭을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붉은 실끈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점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품 안의 동이는 아직 축 늘어져 있었지만 점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복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나는 당신이 아이를 빼앗는 줄만 알았소. 복녀는 점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망할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례 역시 아이를 잃을 뻔한 어미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복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녀는 동이의 발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하게 덮어주시오. 약 기운이 빠지면 많이 울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점례는 다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아픈 용서였습니다. 그 밤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 복녀는 아이를 업지 않았습니다. 점례가 동이를 품에 안았고 덕순이 잃었던 아이도 자기 어미 등에 업혔습니다. 복녀의 등은 오랜만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 등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잃어버린 아이들의 그림자가 그 등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하자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복녀는 붉은 실끈을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먼 고을 이름 하나가 순동이의 행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복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포구 너머의 땅이었습니다. 황서방의 보따리와 종이가 관아에 펼쳐진 날,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쌀값, 무명값, 소금값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 생김새, 흉터, 버릇, 데려간 날짜가 물건, 표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미들의 가슴을 호미끝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김현감은 곧바로 주변 고을에 관문을 보냈습니다. 종이에 적힌 지명마다 사람을 보내고 황서방과 어울린 주막 주인, 짐꾼, 포구의 백군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며칠 사이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웃음 좋던 장돌뱅이의 뒤에 아이를 넘기는 검은 손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복녀를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하나둘 입을 닫았습니다. 장터에서 그녀를 피하던 여인들이 슬그머니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콩 한 되를 놓고 갔고 어떤 이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그것들을 받으면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잃은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첫 소식이 왔습니다. 덕순의 아이처럼 종이에 적힌 아이 둘이 이웃 고을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잣집 허드레시를 하고 있었고 하나는 절 근처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미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미들은 아이의 손가락 하나만 보고도 제 자식이라 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다시 만난 가족들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울음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겨울 끝에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여울물 같았습니다. 복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되찾은 어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할 때마다 사람들은 복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례도 매일 동이를 안고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복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문 밖에 죽그릇을 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아이 버선 두 켤레를 놓고 갔고 그 다음 날은 깨끗이 빨아말린 포대기를 놓고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복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례는 동이를 등에 업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복녀를 보자 작게 손을 뻗었습니다. 복녀는 한참 망설이다 그 손끝을 잡았습니다. 점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제 목숨을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이는 빚을 지고 자라면 어깨가 굽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길 잃은 아이를 보면 손 놓지 말라고만 가르치시오. 점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라는 말조차 아이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관아에서 복녀를 불렀습니다. 순동이에 관한 첫 소식이 온 것입니다. 복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희망은 이슬처럼 작았고 두려움은 먹구름처럼 컸습니다. 김현감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목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패에는 이름 대신 아이의 특징만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골보족에
오른쪽 발목 붉은 실, 울 때 손등으로 눈을 비비는 버릇. 복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순동이입니다. 현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7해 전 폭우를 지나 먼 고을로 넘겨진 듯하다. 그 뒤 큰 집에 들어가 허드레시를 한 기록이 있었다. 다만 그 집이 몇 해 전 큰 불로 무너졌다 하니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복녀의 가슴에는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찾았다고도 잃었다고도 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길 하나가 보였으나 그 끝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복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붉은 실끈을 꺼내 목패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또, 그 고을에 다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살아있다면 데려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배골치 않는지, 맞고 살지는 않는지, 이름은 잊지 않았는지만 알아봐 주십시오. 현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데려오지 않아도 좋단 말이냐. 복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7해면 아이에게도 새 삶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미 욕심으로 또 한 번 아이 삶을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제 숨은 이어질 것입니다. 관아에 있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찾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복녀는 제품보다 아이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정이란 때로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펴는 손이라는 것을 그날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황서방과 그 무리는 죄를 물어 먼 곳으로 끌려갔고 장터에는 아이를 잃지 않도록 관아의 감시가 세워졌습니다. 장날이면 포졸들이 골목을 돌았고 주막 뒤 헛간은 헐려 빈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엿을 내미는 장사꾼도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장날마다 장터에 나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꾼들은 그녀를 보면 길을 비켜주었고 어미들은 아이 손을 잡은 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복녀를 보면 먼저 달려와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복녀는 아이를 함부로 업지 않았습니다. 꼭 길 잃은 아이, 어미가 보이지 않아 우는 아이만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달려오면 조용히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발끝을 한번 살피고 돌아섰습니다. 점내는 동이가 걸음마를 다시 잘하게 된 날, 복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박첨지댁 마당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은 아니어도 보리쌀에 조가 섞인 밥이 넉넉했고 무나물과 된장국이 김을 올렸습니다. 복녀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점내가 직접 마루 끝에 방석을 놓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동이가 작은 손으로 무나물을 집어 복녀의 그릇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업어준 어머니 드시오. 그 한마디에 복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점내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복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무나물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인지 눈물 맛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오래전 순동이의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포대기를 볼 때마다 심장이 갈라지는 것 같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포대기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떨어진 가장자리를 조용히 기웠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복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순동아, 어디 있든 배골치 말거라. 누가 너를 부르든 내 이름 하나는 마음속에 남겨두거라. 창밖에는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와 빈 우물가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복녀의 바느질하는 손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포대기를 다시 장터에 가지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또 길 잃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장터 입구 버드나무에 새잎이 돋던 날, 먼 고을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순동이의 마지막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복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 때 쓰던 붉은 실끈에 남은 조각과 조심스레 접은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천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손으로 오래 만졌을 법한 조개 껍질 하나가 꿰어 있었습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큰 불이 난 날 어린아이 둘을 밖으로 밀어내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안에 남은 늙은 하인을 부축하러 다시 들어갔다 합니다. 그 뒤로는 끝내 나오지 못했다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그 아이를 순동이라 불렀다 합니다. 복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순동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살리려 불길 속으로 들어간 아이가 되었습니다. 복녀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울음은 곧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슬픔은 늪처럼 소리 없이 사람을 삼킵니다. 한참 뒤 복녀는 장터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점례가 동이를 품에 안고 다가와 복녀 곁에 앉았습니다. 덕순도 자기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둥글게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의 울음은 순동이를 부르는 울음이기도 했고 모든 일은 아이를 부르는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장터의 흙먼지마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복녀를 미친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없는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복녀가 낳은 아이는 하나였으나 그녀의 등에서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등은 가난했고 야위었고 늘 굽어 있었지만 장터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담장이었습니다. 복녀는 늙어서도 장날이면 버드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지면 먼지를 털어주고 어미 손을 놓친 아이가 울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끔 동이는 장성한 소년이 되어 복녀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복녀는 그때마다 동이의 발끝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복녀는 장터가 끝난 뒤 버드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품에는 낡은 포대기가 있었고 손에는 붉은 실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순동이가 사라졌던 장터 어귀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버드나무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고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장날 아이 손을 놓치면 버드나무 아래로 가보라. 복녀 어머니가 길 잃은 아이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내 자식도 귀한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제 피부치만 품는 마음은 작은 그릇에 머물지만 남의 아이 울음까지 들을 줄 아는 마음은 온 고을을 살립니다. 복녀의 삶은 억울한 소문을 견딘 세월이었으나 그 세월 덕에 많은 아이가 어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어서 전하는데 오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